자, 이번 시간에는 TET 2급 기출문제 작년 말에 했던 44회 실무, 수행에 관련된 거 실기에 대한 걸 갖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44회 여러분 여기 다 실행시켜 놓으셨나요? 저도 설치하고요. 확인. 수험 번호는 C 하고 여기 44회 1111 1111 성명은 하연솔 그다음에 A형 감독관 번호는 JY3 JY3 회계 됐죠? 자,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와? 자, 이번 여기 44회에서 실무수행평가에서는 회사는 제코닉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제코닉스라는 회사는 카메라 렌즈를 제조하는 제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고요. 자, 거래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어제 풀 때도 첫 번 거래자료 입력의 1번 문제는 3만원 초과에 대한 자료 입력한 게 있었죠. 그래서 어저께 47에서 봤을 때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거였었는데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개별 화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역은 3월 5일날 운송비 20만원 지출한 내역이죠. 그 다음에 송금을 했는데 운반비로 20만원 제코닉스 통장에서 여기 그 운송비 개별 화물에 해당되는 김용달 씨한테 이렇게 입금을 했습니다 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은요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거래자료는 지금 거래자료는 차변에 운반비 하면 되겠죠. 대변에 송금에 따르니까 보통예금에서 2찬 보통예금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우선 배달했다는 거 자료를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여기 날짜는 3월 5일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9분 차변에다가는 운반비 824번이죠. 그 다음에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에 따를 수 없고요. 보통예금 통장은 국민은행이래요. 국민은행 20만원. 자, 입력이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두 번째 거래자료는 1번에서 입력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요 여기 회계 화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 결산재무제표 밑에 어저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경비 등 송금명세서 클릭해 보시고요. 거래일자 영수증에 있던 날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2020년 3월 5일 거기 영수증에 나와 있는 법인명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는 개별 화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별 화물 성명은 김용달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21-12348 거래 내역은 운반비 거래금액은 20만원 송금일자
송금했던 날짜도 같은 날 보냈었죠. 2020년 3월 5일. 그다음에 은행 어디 은행으로 보냈어요? 신한은행으로 보냈죠. 그래서 송금을 어느 은행에다가 했느냐예요. 우리 거가 아니라 신한은행 계좌번호 거기서 주어졌죠. 52-21-1153-800 계정 코드는 굳이 뭐 넣지 않더라도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 거는 별반 어렵지 않네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저께 배웠던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저께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했었죠. 근데 얘는 20만원 3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20만원 이렇게 썼다 할지라도 얘는 가산세가 없어요. 왜 가산세가 없느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어저께 구분란 입력했을 때요. 2010년 3월 여기 구분란에서 제가 여기 해당되는 항목을 갖다가 입력하게 되면 여기 가산세 2% 없습니다 그랬죠. 바로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에서 여기 33번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해보라고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개 다 작성해야 돼요. 자,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약소금 수취거래, 만기결제, 할인, 배수양도가 나와 있어요. 지코닉스가 받아놓은 전자업이네요. 2,500만원짜리. 발행은 누가 했나 봤더니 한국신소재에서 발행을 해줬어요. 날짜는 언제? 2020년 1월 15일날 발행을 해줬네요. 2020년 1월 15일날. 자, 문제 자료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신소재에서 외상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그 전자음 4월 15일에 3달 지난 다음이네요. 국민은행에서 할인했대요. 할인했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보통예금 계좌에. 자, 할인율은 연 12%고요. 그다음에 월할 계산하라고 그랬고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했다면 지금 2,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보다 적게 들어온 금액은 전체 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 한번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해 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할인료를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인료가 얼마인지를 직접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은 지금 2,500만원짜리인데요. 이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계산 문제가 약하신 분. 여기 할인, 여기 연 몇 퍼센트라 그랬냐면 1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이자는 얼마가 계산되겠어요? 2,500만원 곱하기 12% 누르게 되면 300만원이 연 이자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몇 개월 동안이에요? 3개월 동안이죠. 그래서 3개월 것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할인료가 얼마가 계산되느냐 하면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75만원 계산되네요. 그래서 우선 할인료부터 계산했어요. 75만원이 할인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2,500만원 중에서 75만원 할인료를 빼니까 2,425만원만 돈이 들어왔겠죠. 대변에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이 받을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서 지금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을 어음은 얼마짜리? 2,500만 원짜리. 자, 그 다음에 할인조는 규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해갖고 얼마? 75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는 이걸로 하고, 여기 받을 어음과 보통 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4월 15일 걸로 하라 했었죠. 4월 1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온 거 금액은 2,425만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금액은 75만원. 대변에다가는 받을어음은 누가 발행했었던 거냐면 한국신소재, 신소재에서 2,50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F3 눌러서 이거 반영해야 되죠. 자, 할인한다 그랬었고 엔터 치면 어음 번호에서 F2 누르면 여기 한국신소재에서 발행했던 어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할인기간은 국민은행에서 하기로 했었죠. 여기 국민은행 지점은 어디 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남지점. F2 눌러도 없을 거고 성남 할인율을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12%.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필요한 자료 주어진 대로 하나씩 다 입력을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문제네요. 정부 보조금도 제가 TET급 할 때 여기 세무 TET급에 추가로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써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걸로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정리하면서 해당되는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 보조금인데 SJC로부터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요. 기계장치 구입했대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랍니다. 대금은 본건과 관련돼서 4월 1일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지금 전에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체된 금액은 총 3,300만 원이 이체가 됐겠네요.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는요. 지금 여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돼서 일반 전표 4월 20일에 입력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화면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월 1일 날 정부 보조금 받은 거 금액 얼마인지 하고 회계 처리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4월 1일 날 4월 1일 차변에 정부 보조금 받았다면서요.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안 들려. 4월 1일 일반 전표 조회해 보세요. 정부 보조금 여기 4월 1일 날 정부 보조금 받았다고 나와 있죠? 차변이 뭐라고 써 있어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얼마? 2천? 근데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왜 대답들을 안 해? 내 얼굴 안 보여서?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거야? 2천만 원. 자, 됐고요. 대변에 계정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 2천만 원. 그
거기 적요란이나 뭐에 다른 말 안 써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부조금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보통 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제가 그때 필기를 써드릴 때는요. 보통 예금 계정에 차감 계정이라고 이렇게 써있다 그랬었죠. 근데 얘를 실기에서 이렇게 입력할 때는 거기 계정 코드 번호가 있을 거예요. 정부보조금 코드 번호는 몇 번이에요? 104번. 코드 번호가 104번인 것은 자산 계정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얘 보통 예금을 차감하는 계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4월 1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지금 4월 15일 날 보조금 받은 걸로 기계장치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월 15일 날 차변에 뭘 취득했어요? 기계 장치를 취득했어요. 금액은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결과 지금 세금계산서 보고 있다가 입력해야 될 항목이 이거예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3,300만 원 이렇게 지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전표 입력은 우리 매매추전표에다가 과세 51번 과세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해주세요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며칠 날짜로 똑같이 4월 15일 날짜로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어떻게 분기를 하냐면 차변에다가는요, 저기 앞에서 여기 코드 번호를 쓸게요. 104는 보통 예금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 있었던 정부 보조금은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 거기 계정 한번 조회해 보시면 정부 보조금 그래서 보조금이 또 하나 나와 있죠. 코드 번호가 몇 번인가요? 219번. 219번 똑같은 계정 이름이에요. 정부 보조금에서 2천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 보조금 받았을 때 여기서 쓰였던 이 정부 보조금은 보통 예금에서 결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계 처리해서 얘 없애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없애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기계장치를 샀으니 기계장치 3천만 원이 다 우리 돈 아니죠. 그죠? 누구 돈?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 구분 표시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다시 이렇게 해놓고 219번에 여기 계정 과목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기계 장치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랍니다. 세무 2급에서 TAT 2급에서 이 문제 정부 보조금에 대한 거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세무 FAT 1급과 세무 2급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계정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짜는 4월 20일 지금 봤어 나. 4월 21일 그래서 날짜는 일반 전표에다가 4월 15일이 아니라 며칠? 4월 21일로 이렇게 등록해주면 되시는 거예요. 됐나요? 나중에 또 이거 출제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로 해놓은 거 복습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정보보조금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다 설명을 미리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저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정부 보조금 날짜가 틀렸었구나.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4월 잘못 썼어. 21일 유형은 51번 기계장치 산 거니까요.
제품명은 JW 38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은 3개, 단가는 1000만원, 거래처는 SJ, 세금계산서 받았고 붕괴는 호랍으로 눌러야 되겠죠.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요.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다 이체했다고 했죠. 9,800번 국민은행에서 이체가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해 주셔야 되죠. 일반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21일로 서변에 정부 보조금 104번을 빼주시고요. 금액은 2천만원, 대변에다가는 정부 보조금 219번으로 2천만원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이 해당되는 문제 다 마무리가 됐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용수익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확정급여형에서 자금을 여기 퇴직급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용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계정 쓸 때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확정급여형인 경우에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우선 보낼 때, 이체할 때 우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 처리한다 그랬었죠. 운용 자산 처리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나서 지금 얼마가 550만원이라는 이자 수익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지금 하나의 통장으로 보라 그랬었죠. 그럼 통장의 이자가 증가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운용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금액이 얼마만큼 550만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은행에다가 넣어놨다면 이자 수익이라고 쓰면 되겠지만 여기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이자 수익이 생겼다면 얘는 뭐라고 계정을 쓰냐면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말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550만원 그대로 써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그냥 수익금.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건데 한 번이라도 들어놓지 않으면 괜히 이거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얘는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니까 지우고 일반전표 입력해서 며칠 날짜예요? 날짜는 4월 30일로 되어 있죠. 30일로 해주시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금액은 55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퇴직연금 운용수익 그래서 550만원 이렇게만 해주시면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거의 거래처 어디 가르쳐줬어요? 미래에셋이라고 알려줬죠. 미래에셋증권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ET 2급에서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문제 한번 쭉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쭉 넘기니까 그냥 부가가치세 관련된 것들이죠. 즉 대부분 매매주전표 입력과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라는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과세 매출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래요. 근데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보니까 우선 여기서 내용부터 한번 다시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5월 31일 날짜로 발급을 하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래 날짜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요, 여기 거래 날짜 달라도 월화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려면 그 달의 마지막 날짜로 발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품목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복수거래 통해서 입력하셔야겠네요. 요 입력하는 거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바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31일자로 해주시고요. 부가세용은 지금 얘 매출을 한 것이죠. 매출 자료니까 11번. 품목은 복수거래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품목 눌러주시면 돼요. 카메라용 렌즈, 렌즈 수량 30개, 단가는 1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용 렌즈 15개 17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나 봤더니 코리아 옵트라는 데다 팔았네요. 코리아 옵트. 전자세금란에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셔야 되고요. 대금은 계약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이 5월 5일날 수령했다고 하니까 계약금 얼마 받았었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셔야 되겠죠. 얘는 분기는 혼합분기로 누르시고요. 제품 매출 서변에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 받아놨던 거겠죠. 선수금은 100만원 받아놨다고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를 5월 5일날 수령했다고 했으니까 5월 5일로 조회해보니까 선수금 코리아 옵트에서 100만원 받았었네요. 그럼 여기 일단 아이고 어디였었지? 계정이 몇 번이었나? 259번이었군요. 코드 번호가 259번 선수금 금액은 100만원. 이걸 빼고, 자, 나머지 금액은요, 나머지는 다음달 15일날 외상매출금이겠죠. 그러면 차변에 놓고 외상매출금 나머지 금액 501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뭐 잘못 입력했나? $555만원 부가세 맞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자료에 대한 거래에 대한 자료는 입력을 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 5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셔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는 5월 31일 거 5월 31일 미전송 여기 클릭하시고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요. 또 클릭해서 세금계산서 전송해야죠. 매출 조회 하시고 발행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 나타나 있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복수거래하고 겸사겸사해서 한 문제 복습도 할 겸 문제 풀어봤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수정 세금계산서는 그 발급 사유가 그 다음에 발급하는 날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항목에서는 지금 계약금을 받았었는데 지금 계약금을 갖다가 뭐 수정할 내용이 생긴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6월 8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에 따르면 선수금으로 해놨겠죠. 그죠? 여기 선수금으로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본 거래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됐대요. 해제된 날짜가 해제일이 6월 20일이래요.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우선 6월 8일 거 취소하는 6월 8일 날짜로 하나 발급해서 보내줘야 되고, 아니 6월 20일 날짜로 얘를 갖다가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 계약금 같은 거 이렇게 계약이 취소됐을 때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게 밑에 회계 처리예요. 선수금을 갖다가 그대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계약금은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랬을 때 회계 처리에서 뭘 갖다가 제가 지금 수정을 해주는지 한번 그걸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얘는 회계 처리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얘도 자리 한번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 날짜는 6월 20일 날 발생한 날짜로 아니죠. 6월 8일 걸로 봐야 되겠죠. 6월 8일 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게 되면 계약금, 자 밑에 보세요. 지금 차변에 현금 받은데 대변에 650만 원에 대해서 선수금 처리가 되어 있죠. 지금 이게 뭐야? 부가세까지 해서 선수금 650만원 처리되어 있고, 현금 받은 거 우리가 보내줘야 될 돈은 현금으로 715만원을 지금 보내줘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갖다 처리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얘는 수정사유가 계약의 해제 4번이고요 8월 거 확인 누르시면 계약금 얘는 6월 8일 건 다 해지가 되고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며칠 날짜로 해주셔야 되냐면 20일 날짜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계약의 해제는 해제가 발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지금 처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됐어요. 확인 누르시고요. 다음 수정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20일 날짜 것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럼 여지껏 마이너스 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얘가 지금 대변만 있지 차변이 있어요? 없어요? 차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것 때문에 얘는 회계 처리 여러분이 꼭 완성을 시켜 주셔야 돼요. 계약금이 이렇게 해제가 됐다면,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것에 세금계산서는 일단 발급할 것이고요. 혼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여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방법은 있잖아요. 현금 보내준 걸로 플러스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차변에다가는 기록하지 않고요. 대변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왜? 대변에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대변에다가 현금 715만원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대변만 나오는 회계 처리도 있나요? 예,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이거 익히실 때 제일 편한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6월 20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전송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날짜는 6월 20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세금계산서 전송하는 거는 전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발행해서 그냥 바로 보내버리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매입 출전표 20일 거에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전자 발행 됐죠? 이렇게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그냥 부동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부속서류 작성할 때 필요했던 거는 여기 사무실 용도, 면적, 그 다음에 몇 층, 몇 호, 동, 뭐 이런 거 나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은 1억 5천, 그 다음에 계약 날짜, 요 항목들이 우리가 이제 자료,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할 때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었었어요. 자, 9월 1일부터 계산이 돼 있었죠. 됐고요. 임차인은 불로무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두 번째 거 보니까 임대료 청구한 거, 이거 자료 입력하라 그러겠죠. 자, 자료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불로무역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냐 주업이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 임대료 기존 과목이 코드 번호가 달라진다 그랬었어요. 여기 주업이라고 얘기한다면 400번대 기종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업이 아니라고 할 때는 900번대 기존 코드를 임대료 이걸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주업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임대료 계정 조회하셔가지고 900번대 코드 번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는 여기 임대료 또 있다. 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됐대요. 임차인. 그리고 9월 30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그럼 요거는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여기 아까 보증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억 5천이 지금 보증금이에요. 근데 이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갖다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10%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간주 임대료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주 임대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부가세 예수금 납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 간주 임대료를 건물주인 임대주가 직접 자기 회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즉 간주 임대료 납부하는 게 건물주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세금과 공과에 해당되는 간주 임대료를 누구한테 전가시켰냐면 임차인한테 전가시킨 경우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차변에 얘를 갖다가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야지 돼 있다가 차변에 보통 예금 간주 임대료 계산된 거에 대해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세금과 공과 이 간주 임대료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누가 내는 거라고요? 얘는 건물주 즉 임대인이 간주 임대료를 납부할 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문제에서처럼 여기 임차인이 이 간주 임대료를 제공할 때는 임차인이 그때는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계정을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건물주들이요 이 간주 임대료를 갖다가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더란 얘기죠. 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평가 문제에서 1번은 지금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9월 임대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 먼저 해보래요. 그러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임대료에 대한 거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느냐면 9월 1일로 되어 있죠. 9월 1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유형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여기 1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9월, 임대료 써주시고요. 공급가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불로무역 같아요. 불로무역.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것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전자입력으로 표시하라 그랬고,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다 받았다고 했으니까 제품 매출을 갖다가 임대료 조회 보시게 되면 900번대에 나와있죠. 주업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은 어디로? 국민은행으로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렇게 받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임대료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얘가 바로 그냥 부속서류 작성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부속서류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9월달이기 때문에 이는 7월부터 9월까지 예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적용 이자율 1.8%에 맞고요. 상호는 불로무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로무역 써주시고요. 층은 아까 계약서에 몇 층으로 되어 있었냐면 여기 2층으로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호스는 201호고, 동은 안 써도 되겠죠? 동은 뭐라고 써본 거 없었죠? 예, 됐어요. 네,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 계약서의 면적은 83, 용도는 사무실, 그 다음에 임대기간 나와있죠? 임대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보증금은 1억 5천, 월세는 200.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보증금 이자가 얼마가 계산된다면 21만 1,311원 이렇게 계산됐죠.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어디에다 입력해야 되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서 부가세 예수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여기 나온 계산 금액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며칠 날짜로 입력해요? 9월달 말이니까 9월 30일 날짜로 부가세 유형, 여기 증빙서류 없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 뭘로 세야 돼요? 건별로 하기로 했었죠? 간주 공급과 간주 임대료는 부가세 유형 건별로 입력하기로 했었어요. 여기다가 9월 그냥 간주 임대료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가액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이자 계산됐던 거 21만 1,311원 이렇게 입력하면 또 나눠지겠죠. 그럼 다시 입력해야 돼요. 21만 1,311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22,131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건별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은 이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밑에 공급가액에 대한 지품 매출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차변으로 바꿔주시고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었죠. 금액은 똑같이 22,131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거래처는 국민은행으로 아까 받았다 그랬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처리하시면서 처음 보는 거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설명할 것도 있나? 4번 문제 보시니까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내용 2기 부가가치세 그 예정 신고세 반영하래요. 마지막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봐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시고요. 날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띵 해서 이렇게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그 임대공급가 명세서에 대한 게 여기 건별로 해서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조회만 하시면 이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저장 눌러놔 주세요 그랬었죠? 뭐 하긴 닫을 때 저장되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가세 부속서류 나와 있던 문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한 자료를 한번 다 마무리를 지어 봤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가 나왔느냐? 매입세 불공제에 나왔네요. 공통매입세액 나와 있죠? 공통매입세액 보니까 이런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문제겠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왜? 여기 문제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된 게 건물하고 기계장치가 나와 있는 걸 봐서 얘는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문제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자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제코닉스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는 구입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는 여기 1기, 그 다음에 2기 제품 매출 내역이라고 나와 있고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하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따가 사용할 것은 지금 여기 면세 비율 요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미리 한번 봐볼까요? 면세 비율이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오히려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즉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는 뜻은 우리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그만큼 더 안 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따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은 공제를 덜 받게 되니까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 한번 잠깐만 봐주시면은요. 지금 공통매입세액의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가 세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건물도 주어져 있고 기계장치도 주어져 있고 토지도 주어져 있는데 토지는 여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죠. 즉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자료를 입력하실 때 여러분은 건물과 기계장치만 입력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 상각률이 제가 5%라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구축물 이외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은 25%를 갖다가 상각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여기 취득 일자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자료가 물어볼 게 계산해서 여러분이 넣어줘야 될 게 경과된 과세 기간이에요. 그럼 여기 경과된 과세 기간은 여기 한번 쉬어볼게요. 2018년 6월 25일이면은 여기 6월 25일부터 언제까지냐면 2020년 지금 얘 몇 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2기 확정이니까 12월 31일 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경과된 과세 기간은 2018년도에 1기하고 2기가 포함될 거고 2019년도에도 1기하고 2기 포함될 거고 2020년도에 1기. 그래서 경과된 과세 기간은 총 5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2019년
3월 5일날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을 적용해야 되니까 취득한 그 기수는 포함시키기로 했었죠. 그래서 2019년도에 1기가 포함될 거고 2기,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기. 그래서 여기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경과된 과세기간을 3기라고 여러분이 이따가 입력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료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는 공통매입세 재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재계산을 해서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 작성해 보세요. 직접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작성을 해볼게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여기 밑에서 6번째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2기 확정신고 기간 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입력해야 될 사항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탭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입력할 대상은 바로 여기다가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건물도 나와 있고요. 재계산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입력하는 자료들은 주로 뭐라고 나온다고요? 주어지는 자료들이 원재료라고 나와요. 원재료는 공통매입세액인데 원재료를 취득했을 때 이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분내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안분내역이요. 안분내역, 정산내역 되어 있는데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얘는 예정 신고 때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확정 신고 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재계산, 재계산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화면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 것이랍니다. 자, 클릭해 보시고요. 자, 계산식은 지금 F1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자, 계산식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건물부터 주어진 자료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 밑에 계산식 보면 건물하고 구축물인 경우는 1번, 기타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는 2번 이렇게 누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순서대로 건물부터 입력할 거니까 1 하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여기 지금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거 없으니까 건물. 그 다음에 그 매입세, 건물을 샀는데 매입세액은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화에 체감률은 여기 아까 제가 건물 구축물인 경우에 여기 체감률 5% 해주라 그랬었고, 경과된 과세기간 얘는 아까 5기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은요, 감소된 면세 비율이 지금 증가가 됐죠. 몇 퍼센트가요? 15%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기계장치 해줄 거예요. 여기 기계장치라고 써주시고요. 얘는 매입한 금액이 매입세액이 500만원이네요. 얘는 25% 적용해 준다 그랬죠. 경과된 과세기간은 아까 계산했을 때 3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15% 하게 되면 2가지 계정 합쳐갖고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이랍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니 얘네들 우리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를 갖다가 매입했을 때 여기 매입세액 부가세 대금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놓는 것으로 다 처리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납부세, 환급세액을 재계산해 보니까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 주게 된다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란 얘기예요. 차변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112만 5천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그만큼 부가세
대급금에서 112만 5천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기계장치에 대한 거죠. 차변에 기계장치 금액은 18만 7,5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변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대급금 해갖고서는 18만 7,5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서요.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이 자료를 그대로 제가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 날짜는 12월 31일자로요. 차변에다가 건물 해주시고요. 금액은 112만 5천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112만 5천원 빼주고요. 또 이번에는 기계장치는 18만 7,500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18만 7,5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셔야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요. 날짜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지금 얘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안 나타나 있어. 저장을 안 해서 그러나? 엔터를 띵 치고 저장 눌러 놓으시고 다시 불러오기 할게요. 됐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래서 지금 매입세 불공제 계산된 거 두 금액 합쳐진 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 제대로 다 입력이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한 것도 한번 입력을 해 보셨고요.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문제였답니다. 자, 다음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결산 문제 나와 있죠. 결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손익의 예상과 손익의 이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전기월된 선수수익, 이자 수익에는 당기 도래분 22만원이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 1일 보험료 여기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 근데 여기 가로 해놓고 제로 돼 있죠. 보험료가 500번대 거란 뜻이에요. 계정 회계 처리했대요. 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나와 있네요. 자, 문제는 뭘 하래요? 문제는 우선 전기 선수 수익 중에서 당기 도래분에 대해서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손익의 이연에 대한 항목인데요. 자, 차변에 얘는 지금 언제 썼냐면 지금 이거 2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19년도 12월 31일 날 지금 얘 손익의 이연으로 손익의 이연 처리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해놨던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 차감하고 22만원 이렇게 뺐고요. 대변에 선수 수익 해가지고 22만원. 지금 이해가 작년에 이렇게 처리해놨단 말이죠. 손익의 이연으로. 그게 지금 어디 설명되는 거예요? 결산자료 1번 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이렇게 손익의 이연으로 해서 선수수익 계정을 처리해 놓았었는데, 여기 이거는 내년도 거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정기 선수수익에 대해서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를 바로 2020년 1월 1일 날짜로 여기를
회계 처리는 요걸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차변에 우리 선수 수익 처리했던 거 있죠? 선수 수익 처리해놨던 22만원을 대변에 똑같이 반대로 분기해서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이자 수익과 올해의 이자 수익이 딱 구분돼서 여기 이자 수익 올해 도래되는 것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 1일 날짜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올해 발생한 거죠. 올해 발생한 2020년 12월 31일자로 보험료 냈던 금액은요. 보험료 냈던 금액이 16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가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니까 올해 해당되는 금액 그 손익의 이연 처리 또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올해에 해당되는 건 7개월이죠. 12개월 중에서 그래서 올해에 대한 거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 하면 162만원 곱하기 7 나누기 이건 오히려 내년 나누기 12 해주게 되면 94만 5천원 94만 5천원은 올해 보험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2만원 하게 되면 67만 5천원 얘는 내년도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올해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 12월 31일자로 손익의 이연 처리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년도 보험료에 해당되는 5개월치 요거 우리가 배웠던 대로 손익의 이연 처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손익의 이연 처리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여기 차변에 12월 31일자로 배웠던 대로 여기 67만 5천원은 내년도 비용이죠. 여기 또 비용서 내년도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에서 67만 5천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 여기는 보험료인데 얘는 공장에 대한 거라고 제조 500번대 비용 써주시라는 얘기고요. 여기 67만 5천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두 가지를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사실 지금 보험료 올해 것만 처리하면 파란색으로 쓴 이 숫자대로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면 끝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더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작년도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도에 이렇게 손익의 이연 처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는 말이죠. 작년도 12월 31일 날 처리했던 거 바로 이렇게 1월 1일 날 반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 자동으로 해놔요. 그래야지 올해 게 그대로 손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2020년도에 12월 31일 날 우리가 손익의 이연 처리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럼 얘는 2021년도가 되잖아요. 얘가 2021년도가 되면 바로 1월 1일 날짜로 회계 실무팀에서는 이를 갖다가 차변에 보험료 여기 제조 쪽에서요 67만 5천원 이렇게 분기를 하고요. 대변에 똑같이 여기 선급 비용 이 금액을 이렇게 빼서 금액을 회계 처리를 바로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회계 프로그램에는요 12월 31일 날 결산 기말정리상 손익의 이연 여기 회계 처리할 때요 거기 옆에 칸이 있어서 클릭을 해 놓잖아요. 그럼 1월 1일 날짜로 자동으로 이렇게 리버스 분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환원시키는 분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회계 처리는 두 가지예요. 이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월 1일 날짜로 회계 처리라는 거 요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란 얘기죠. 여기 틀렸다. 20만원이 아니라 22만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입력을 하셔야겠죠. 2020년 1월 1일자로
하나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를 두 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 다시 눌러서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월 1일자로 차변에 지금 선수 수익으로 해놨던 금액 22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쾌각선 22만원 요거 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정리사항으로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는 선급 비용 보험료 낸거 67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제라고 써있는 건 500번대 제조비용을 뜻하는 거예요. 보험료 800번대라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67만 5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다 됐다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가 나와 있나. 자,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자동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결산은 지금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법인세 그것도 제가 설명을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거지만 얘는 두 가지 결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이용해서 하라 그러는데, 일단 제 딴에는 이게 제일 간편하던데,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요 날짜는 12월 31일자로 그냥 차변 대변 다 입력하는 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긴 해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3,275만 8,250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선납세금이 얼마인지 계정을 조회해 보셔야 돼요. 여기선 중간 예납세액과 선납세금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선납세금 얼마 납부한 게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계정별 원장도 괜찮겠지만은 재무상태표 한번 지금 열어보세요. 재무상태표 열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선납세금으로 1,150만원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납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간연합했을 때 또는 이자나 등등 우리 원천징수 했을 때 미리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선납세금은 미리 세금 낸 거 빼주셔야 돼요. 그 금액은 1,150만원이라고 이렇게 조회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요. 그렇죠. 나머지 금액은 뭐 미지급 세금이겠죠. 미지급 세금 해가지고 그 금액은 2,125만 8,250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반 전표에다가 하나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결산 자료 입력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이랍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두 번째 방법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똑같이 12월 31일자로 입력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얘는 선납세금만 처리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래서 법인세 비용 선납세금 금액만큼만 1,1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선납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선납세금 1,150만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결산자료 입력에서요 결산자료 입력 추가 계상액이라는 항목에 여러분이 나머지 금액인 2,125만 8,250원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F3 눌러서 전표 추가 누르면 마무리가 되는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선납세금 조회해서 입력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여기 선납세금만큼만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 금액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러분이 추가 계상액이라는 항목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하고 F3을 마무리해서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두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전표 아니죠, 일반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자로 자, 차변에 근데 선납세금 조회하라 그랬었죠 아까. 잠깐 하도 많이 열려 있어서 우선 닫아두고요. 자, 회계에서 선납세금이 여지껏 1년 동안 얼마가 납부했는지 보려고 저는 주로 이거 재무상태표를 많이 조회를 해요. 12월 시점에서 조회를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여기 쭉 여기 선납세금에서 1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선납세금 납부했던 거를 요 계정에서 참고해서 보신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죠? 1150만원. 자,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그 금액만큼만 법인세로 먼저 그 일부를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다가는 선납세금, 선납세금으로 먼저 얘를 먼저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납세금은 법인세 계산된 금액 중에서 선납세금으로 냈던 거 1150만원만 먼저 뺐죠. 그런 다음에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선납세금을 해서 법인세 뺀 금액 딱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 금액, 여기서 법인세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3,275만 8,250원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아까 계산했던 나머지 금액 2,125만 8,250원을 여기다 띵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여기 법인세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 3,258만 딱 나와 있죠. 아까 선납세금 처리했던 거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추가로 미지급 세금이라고 계산한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일반 전표와 결산자료 입력에서 이렇게 나눠서 얘를 여기 표시하게끔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주어진 자료 다 입력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입력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전표 추가 꼭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도 결산이 완료가 된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이렇게 하시는 게 하는 방법을 꼭 익혀 두셔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0일 날 한꺼번에 그냥 입력하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 TAT 2급에 대해서 지금 44회 기출문제 여기 결산 과정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시간상으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근로소득관리 4번 문제는요, 얘는 내일 오시자마자 바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